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89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모든 것은 틀어졌습니다.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갔고요. 계획은 세울 수가 없어. 그 수포 결국 이제 물거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소포제라고 있어요. 소포제? 뭐지? 그 거품을 없애주는 네. 화학약품 뭐 이런 게 있단 네. 말입니다. 두부 같은 거 만들 때 네. 콩 국물을 이렇게 위에 거품 뽀글뽀글 일어나니까. 그거 이제 없애주는 그 소포제를 사용 안 하는 두부를 요즘 팔고 있거든요. 소포제 사용 없는 두부. 맞아. 저희가 광고하고 싶습니다. 광고 좀 더 주십시오. 국내산 콩으로 가자, 그리고. 네, 국내산 콩으로 광고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7179-0012 아시죠? 자, 그럼 두 번째 네. 수필 에세이 어떤 걸로 갑니까? 두 번째 에세이는 우리 예전에 국어 교과서에 아주 많이 실렸던 수필인데요. 네.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요거 때문에 그 노래도 나왔잖아요.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그렇구나. 진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950년대부터 80년까지 한 30년간 실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아주 오랫동안 실렸습니다. 나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네. 안톤 슈낙. 일단 전 이제 다른 누구야? 작가들은 제가 대충 아는데 슈낙은 조금 현대 독일 작가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독일 작가긴 한데 우리 예전에 알사스 로렌 네. 프랑스와 독일의 어떤 국경. 이 사람도 그 근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계지만 좀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죠. 네, 좀 그런 좀 애매한 의식이 있는데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40년에 냈나 하여튼 요 책을 냈는데 요 책 중에 바로 지금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 수필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문학자 김진섭의 번역으로 소개되면서 이게 그렇게 우리 한국인들의 감수성에 와닿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지점이? 네, 30년간 계속 해석한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비애와 한 이런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슬프다 이런데 좀 기쁘게 하는 것들보다는 슬프게 하는 것들이 좀 우리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래도 그래서 좀 슬픈 발라드. 그래, 맞아. 헤어지고. 힙합도 좀 슬프게 가야 돼. 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런 그런 정서들, 좀 감상적, 센티멘탈하다는 것들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내용은 뭐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면서 그냥 우리가 어떤 게 슬픈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렇죠. 어린애가 울 때 참 슬프잖아요. 짜증나는데. 야, 너 쨍그랑 효과 하나 좀 넣어주시고. 감성. 속에서부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거든요. 너애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울고 있는 애들은 좀 슬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요거를 김진섭 선생은 번역할 때 초추의 양광이 이렇게 했거든요. 초가을의 햇빛, 초추의 양광. 초추의 양광. 네. 자, 진짜 옳게 썼다. 네, 그 1940년대 번역한 거니까. 네. 초추의 양광. 요즘은 이제 초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 한모퉁이에서 오색 영롱한 깃털의 작은 새의 시체가 눈에 띄었을 때. 이거지. 그래요? 더러워. 징그러움이야, 이제. 새의 시체를 보다니. 안 보는 삽니다, 이거죠. 그리고 대체로 가을철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가을철.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철. 우리 최치원의 추야 우중도 있었죠. 추야 우중. 가을에 비 오는 밤에 혼자 괴롭게 읊는다. 그래서 풍전 등화 말리심. 바람은 두드리고 등불은 앞에서는 말리심. 고향 앞으로 말리의 어떤 떨어진 마음이 달려간다. 이런 말을 했는데 가을이 좀 슬프잖아요. 그렇죠.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그러면. 바람도 좀 서늘하게 불고. 그리고 비 내리는 잿빛밤. 비 내리는 밤. 좋아.
소중한 사랑하는 이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져갈 때. 이런 경우는 아파트 사니까 잘 모르죠. 이제 단독이나 살 때 서로 헤어지고 갈 때 방에 있는데 밖에서 기다리다가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무서울 것 같은데 뒤에서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김민우가 부른 노래 너희 집 앞에 뭐 외등에 기다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언젠가 그렇죠. 너의 집 앞에 비추던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 힘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져갈 때. 그러고 나면 몇 줄이고 당신은 다시 홀로 있게 됩니다. 이 헤어지고 나서 몇 줄이가 못 볼 때.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고궁. 그리고 그 고궁의 벽에서는 석고 장식이 떨어져 내리고 사가버린 한 나무 창틀에서 누구여 내 너를 사랑하노라. 누구여 내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글이 씌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슬퍼지지 않나. 자, 그게 참 거의 알아보기 어렵게 그런 글귀가 아주 비에 바람에 이제 다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읽어보기도 힘들 만큼 판독하기 힘들 만큼 그런 어떤 글귀를 읽게 될 때. 그리고 숱한 세월이 흐른 뒤 문득 발견된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 한 통. 몰랐더니 아버지가 쓴 낡은 편지 한 통을 우연히 어떤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하게 됐다. 그 편지에 무슨 사연이 씌어 있는가. 아들아, 너의 소행으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지새웠던지 모른다. 나의 소행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릇된 행실, 불량한 성적, 아니면 무슨 복잡한 연애 사건, 거짓말, 또 아니면 개구쟁이 짓이었을까? 그 숱한 허물들은 내 기억에 사라지고 없는데 그 시절 아버지는 그로 인해 가슴을 태우셨던 것이다.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편지를 보면서 나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내가 아버지에 이렇게 괴로움을 끼쳐줬을까? 아버지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만들었을까? 이런 느낌이 들 때 슬프다 이거죠. 그리고 동물원에 가가지고 동물원의 풍경, 우리 안에서 불안하게 스승이는 표범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갇혀있는 맹수가 갇혀있는 것만큼 슬픈 게 없잖아요. 다 빠져버렸잖아요. 발톱이 빠지고 이가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철책 언저리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번뜩이는 눈, 무서운 분노의 표정, 괴로움에 찬 포효, 앞발에 서린 바닥모를 절망감, 미친 듯이 순환하는 동작,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슬프게 한다. 동물원 가보면 좀 비애가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북극곰을 보면 저는 좀 흰곰 있잖아요. 그 계속 막 나와가지고 예전에 가서 보면 이상행동 하죠. 네, 이상행동 할 때 그땐 그냥 재미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좁은 우리 같은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빙글빙글 돌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일종의 인간으로 치면 그게 일종의 자기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정신적인 그 불안감이 통제가 안 되니까 일종의 정신 이상적인 분열적인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종의 서경적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겁니다. 학창 시절에 옛 친구를 방문했을 때,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큰 공장의 사장이 되어서 너와 악수를 하지만 너는 몽롱하고 우울한 언어를 구사하는 한낱 시인밖에 될 수 없게 된 당신. 그렇지, 이게 진짜 슬픔이지. 그래서 그 당신을 더 이상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 대화는 막히고 그가 손목에 찬 시계로 이제 곧 중대한 회의에 가야 할 시간이 촉박했음을 드러낼 때. 이 기분이 갑자기 슬퍼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진정한 슬픔이죠. 그리고 사냥꾼의 총부리 앞에 죽어가는 사슴의 눈초리. 그 사슴 눈초리 본 적 없으시죠? 네. 되게 진짜 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뭔가 무표정한 같으면서 투명한 슬픔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슴. 노루는 저는 본 적이 있는데. 네. 참 죽어가는 노루. 네, 그렇죠. 이게 올무에 잡혀갖고 이제 거의 뭐 이제 죽어가는데.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스민의 향기. 제스민 향. 자스민 향. 네. 이 향기는 항상 내게 내 창문 아래, 고향집 창문 아래 제스민 덤불이 자라던 고향을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이 제스민 향. 그리고 공원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음악 소리. 꿈같이 아름다운 한여름밤. 자갈길을 사각거리며 밟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나직하게 들리고 한가닥 즐거운 함성이 터져 나오는데 당신은 벌써 몇 주일째 어두운 방에 병들어 누워있는 신세가 되어 있을 때 밖에서는 서로 유쾌하게 이 여름밤에 축제에 진당해 노는데 당신은 몇 주일째 병들어가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로 누워있을 때 달리는 기차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기차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달리는 기차? 네, 어스름 황혼이 밤으로 접어드는 시간. 번득이는 기차창들이 유령처럼 손살같이 지나가는데
미소를 띠고 차창에 서 있는 한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 이게 나를 슬프게 한다. 그 여인은 떠나가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떠나가는 여인. 잡을 수 없는 여인. 이런 건가? 그 기차를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기차가 우리가 그럴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본주의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요즘 오늘 너무 대중가요 노래 자꾸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차에는 항상 대중가요라고 합니까? 트로트라고 안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차 얘기라는 게 항상 기차가 이별을 상징하잖아요. 본래. 그런 것 같은데요. 터미널이라는 게 항상 이별을. 그렇죠. 김현식 노래도 있잖아요. 예전에 손시향 노래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별의 종착역. 김현식의 이별의 종착역. 가도 끝이. 아 맞네요. 네. 네. 그리고 정육점을 지나갈 때. 정육점? 식육점을 지나갈 때. 왜 슬퍼요? 피기 어린 시뻘건 정육의 뒷다리. 찢겨진 살집. 송아지와 양의 유리알 같은 눈먼 눈망울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눈길을 주지 않고 후딱 지나칠 수밖에. 구워 먹어야지. 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구워 먹어야지. 맛있겠다. 제가 한번 여기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정육점에서 정육의 뜻이 뭘까요? 정육? 우리 보통 정육이라잖아요. 정제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정제했죠? 고기를. 피를. 육. 그러니까 결국 고기에서 지방이라든지 이런 뼈를 발라내고 딱 살코기만 있는 걸 정육. 그러니까 정육점은 그런 고기만 판다는 거죠. 지방이라든지 심줄 이런 거 그렇죠. 고기만. 네. 그게 정육점이더라고요. 그럼 식육점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그렇죠. 판다 이런 네, 느낌이고. 네. 그래서 정육점을 다들 선호하는 거죠. 간판으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손질된 고기를 팝니다. 근데 경상도 쪽이 식육점이 많죠. 식육식당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식육식당. 그런 말을 써요? 식육점에서 고기 팔면서 같이 고기도 가든 숯불갈비처럼 그렇게 팔면서 정육점 식당.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 그 여자친구가 이제 경북 상주 쪽이었는데 그 동네를 갔더니 다 식육식당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식육이란 말 자체가 우리 약간 좀 무섭지. 식인?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식육이 뭐야? 그랬더니 자네 동네는 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섬찟한데 뭐 그런 느낌을 좀 처음 받아서. 네. 근데 경상도 쪽에는 실제 그런 데가 식육 좀 많죠.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화려한 가면 무도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리 없이 내리는 보슬비가 막연한 새벽 공기를 흔들고 있는데. 흔드는데 어떠냐? 사랑하는 그녀는 한 배우에게 키스를 했었지. 내가 사랑한 그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키스를 했었지. 이거를 세상하게 될 때. 뭐 그것까지 뭐. 자, 공동묘지를 가로질러 갈 때 그러다 문득 여기 15세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클라라가 신의 품에 안기다라는 묘비명을 읽을 때. 그녀는 어린 시절 나의 소꿉친구, 늘 매혹적인 눈물처럼 애매한 미소를 띄었었지. 참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첫사랑의 소녀가 죽었을 때, 그걸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을 때. 이 수학자가 있어요. 해밀턴이라는 수학자인데 제가 기억나는데 이 수학자가 정말 그 어린 시절 그 자기 짝사랑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죽은 거죠. 그 이제 나중에. 네네. 그래서 나중에 아주 많은 나이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주 많은 나이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를 생각하면서 그 소녀가 다니던 교회당 그 소녀를 가가지고 그 소녀가 앉아있던 교회당 바닥에다가 그 입을 맞추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해밀턴이라는 수학자였는데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뭐 그 어린 누가 그렇게 막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 아버지 계신 그쪽에 가면 이제 거기 많은 묘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이제 돌아가신 게 쭉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뭐 대체로 뭐 7, 80대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어떤 경우는 뭐 80몇 년생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 나이네. 그렇지. 그래서 그냥 뭐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이분은 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뜨셨을까 뭐 이런 생각에 잠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감수성이 풍부한가 봐요. 네. 감정 못 느끼잖아. 풍부한 걸로 갑니다. 네. 그다음에 시커먼 도랑물 하수구의 구정물을 볼 때 슬퍼진다 이거죠. 왜? 슬픈 느낌을. 그래요? 이 사람은 그런가 봐요. 그것도 또 슬픈 게 재밌어요. 학창시절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 수학 교과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수학교가. 수학은 날 슬프게 해야지. 그 동네도 수학은 좀 그런가 봐요. 전 세계 공통이네. 네. 힘들게 하는. 네. 그리고 오랫동안 사랑하는 여인의 편지를 받지 못할 때. 그때는 편지잖아요. 그녀는 병석에 누워 있을까? 아니면 그 편지가 내가 쓴 편지가 아니면 그녀가 보낸 편지가 엉뚱한 남자들의 손에 들어가서 웃으면서 읽혀지는 게 아닐까? 아니면 그녀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 아닐까? 봄철의 밤 그녀는 어쩌면 다른 남자와 산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낯선 시골 주막에서 외로운 하룻밤. 뭐 여기는 이렇게 나오네요. 낯선 시골 여관에서의 외로운 하룻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이웃한 어느 방에 문이 열리고 소곤거리는 음성. 짤깍대는 낡은 시계가 새벽 1시를 치는데 그때 당신은 문득 슬픔을 느끼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최인훈 선생님 아주 재미있게 나중에 좀 비교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만 네. 아주 한국적으로 재미있게 비유를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술에 취한 여인의 모습, 어린 시절 살던 마을을 오랜 세월 지난 후에 다시 찾았는데 나를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나무가 쪼개지고 장래의 행렬, 먼 바다와 꽃피는 섬들에 대한 이룰 수 없는 동경. 양로원에 사는 노파의 눈물.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먼 바다와 꽃피는 섬들에 대한 이룰 수 없는 동경. 먼 바다와 꽃피는 섬들. 가볼 수 없는 곳이죠, 이제. 네네. 그런 동경. 자, 그만한 인간. 근데 그만한 인간도 우리를 슬프게 하잖아요. 너무 그만한, 잘난 척. 거만한 인간들. 네, 거만한 인간. 가을 들판에 피어오르는 연기. 숲길에 흩어진 비둘기의 깃털. 벼락부자가 되어 자동차에 앉아있는 여인의 가녀린 좁은 어깨. 이것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거죠. 주로 여자와 자연의 슬픔을 많이 느끼시네, 이분은. 저는 안톤 신앙이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남자더라고요. 이상하다, 여자가 자꾸 나와가지고. 줄타기 묘기에서 세 차례나 떨어진 어릿광대 피에로. 참 슬프잖아요. 서커스 하다가 떨어진. 그리고 지붕 위로 떨어져 내리는 빗소리. 이건 정말 오늘 비도 옵니다만 정말 저는 공감할 것 같아요. 빗소리가 떨어지면 참 사람이 멜랑꼴리해지죠. 멜랑꼴리해지는. 그 소리 들으면. 네. 이거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향수를 자극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소리인가? 막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빗소리 들으면은 되게 행복하면서 슬픈 느낌이랄까? 이중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요즘에 딱 맞게 떨어진 것 같은데요. 휴가의 마지막 날. 쉬시지. 뭐 일요일 오후 9시 정도. 일요일 오후도 아니야. 일요일 아침부터 안 좋아 기분이. 그리고 만월의 밤, 개 짖는 소리, 굶주린 어린아이 모습, 철창 뒤로 보이는 재수의 창백한 얼굴, 꽃피는 나뭇가지로 떨어지는 눈발. 이 모든 것은 우리들 가슴에 스며들어 우리를 슬프게 한다라고 이제 이분들은 안톤 신학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지금 들은 것 중에 제일 슬픈 게 뭐예요, 우리 정민현은? 제일 슬픈 거 아까 그거 롤렉스 시계 차고 그 친구 만났는데. 역시 사람은. 그래요. 네.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인데 갑자기 너무 잘 돼가지고 만났는데 걔가 날 개무시할 때. 벽이 느껴지고 알겠구나. 우리 마도님은? 저는 그 무덤? 그 어린 소녀 무덤. 네. 어린 시절 좋아했던. 감상하시네. 15세 여기 누워. 저는 이제 이제 어렸을 때 죽은 후배가 있으니까는 젊은 나이 뭐 20대 때. 그때 같이 몰려 다녔던 친구들이 다들 그거에 트라우마가 다들 생겨가지고. 정프로는요? 저는 3차례나 밧줄에서 떨어진 어릿광대. 의외의 포인트인데? 역시 프로시네? 네, 프로답게. 왜, 어떤 지점에서? 네. 그 친구가 떨어졌잖아. 근데 이제, 막 처음 떨어졌을 때는, 이 혼날 거, 뭐 사람들의 놀리는 게 얼마인지 막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2번째 떨어졌어. 이제 그게 이제 좀 증폭이 됐겠죠? 네. 이제 3번째쯤 떨어지면, 이제 본인도 이제 더 이상 타고 싶지도 않아. 이 지금 웃음이 나냐 이게? 우퍼요. 이제 본인은 이제 그냥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삐에로 또 광대니까 울 수도 없어. 웃어야 돼. 이게 너무 슬프지 않니? 지금 정영진 씨 상황이 그래요, 요즘? 근데 이게 약간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그 성격 이런 게 좀 묻어나나 보다. 그럼요. 그렇죠. 요즘 그런가 보다. 요즘 억지로 웃는구나 외부쇼에서. 아니야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 같은데. 내가 3번 떨어졌나? 야, 혹시 정박님은 네. 저는 뭐 다 그냥 다 감성이 다가오는데요. 뭐 그냥 유독 다가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범람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라 네. 또 막상 정상님은 몰입하시기가 정박님은. 근데 이 최인훈 작가, 광장의 작가가 이걸 패러디가 썼거든요. 똑같아요 제목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아까 그냥 우는 아이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데 이분이 이걸 썼을 때는 좀 우리가 산업화 이전 단계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배고파 우는 아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라고 써요. 배고파 우는 아이. 그리고 아버지 편지가 나오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그곳에 어떻게 써져 있느냐. 이놈아 너의 소행이 내게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가져오겠는가. 이렇게 딱 하면서 대체 나의 소행이란 무엇인가. 고등고시를 거부한 일. 요즘 치면 사법고시를 거부한 일. 이분이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안 했잖아요. 고등고시를 거부한 일. 혹은 아버님들어 작은 친일파라고 몰아세운 일. 아버지 뭐 당신이 친일파 아니야? 아버지 당신이. 근데 이제는 벌써 그게 뭐 다 사라지고 그 많은 재상을 기억 속에 찾을 바가 없다 이거지. 근데 아버님은 그 때문에 얼마나 애를 태우셨을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정민이가 슬프다고 했던 게 있잖아요. 시계 차고 오는 네, 거요? 여기는 이렇게 나요. 학창 시절에 동무집을 신방을 했는데 찾아갔는데 그가 이제는 전도 유망한 공무원, 이제 잘 나가는 뭐 판검사가 돼 있고 정부 부처 국과장이 돼 있는데 아니면 혹은 번창한 당시 외국인 상태, 그때는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외국계 회사에 취직을 돼가지고 우리가 몽롱하고 우울한 언어를 조작하는 일개 시인밖에 못 되었다는 이유에서 우리에게 손을 주기는 하나 손을 악수는 내미긴 하는데 벌써 우리를 알아보려 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이 보일 때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 대체로 보면 정치인이나 이래 만나보면 악수는 하는데 눈은 벌써 딴 데 보고 있어요. 네. 다른 데 악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다는 소리죠. 돈이나 표를 안 갖다 주면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든 표를 주지 않으면 별로 나한테 크게 가치가 없다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아까 말했던 제스민 대신에는 장날 가니까 촌부의 바구니에 담긴 진달래꽃. 이 진달래꽃에서 보니까 다시 가볼지 기약 없는 북한의 고향집 뒷동산을 생각해야 한다. 이분이 고향이 함경북도 최북단이죠. 그리고 원산에서 자랐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재밌더라고요. 삼류극장에서 들려오는 소란한 재즈 소리. 그런데 그 소리는 뭐냐. 후텁지근한 도시의 여름밤에 휘파람을 불며 동네의 불량한 소년들이 너무나 일찍이 배운 성의 이야기를 왁자지껄 주고받으며 지나가는데 당신은 벌써 건열흘이나 침울한 하숙집에서 앓는 몸이 되었을 때. 이 10대 아이들은 이제 불량스럽게 성적인 그 그로잉업이라는 혹시 영화 안 들어보셨죠? 그로잉업? 네, 정말 이게 청소년들이 이 막 성적인 이 그 뭔가 호기심과 모험을 그 어떤 애들이 막 그로잉업 잘하잖아요. 네. 그걸 다루는 영화인데 딱 그런 정서거든요. 애들이 막 불량스럽게 온갖 궁금하고 한번 실험도 해보고 싶고 그때 그런 어떤 이 분위기가 확자직한 그런. 아이브까지 안 나왔었던 거. 네. 아주 그때 80년대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세대는 다른가 봐. 나는 전혀 아까 여러분 대중가요 부르셨을 때 전혀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여기도 이제 그 당시 좀 반공이었나 봐요. 아까는 15세 소녀였잖아요. 여기 15세 양년으로 공산당 놈들에게 학살된 철호는 누워있음이라는 묘표를 읽을 때 이때는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아까 시골 주막에서 하룻밤 잘 때 옆에 딸깍 소리에 애수를 느낀다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시골 가설극장에서 들려오는 이강산 낙하유수의 구성진 트럼펫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주막으로 나오는데 옆방문이 열리고 속살거리는 음성이 들리며 간간히 잠깐 긴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 싶다가 이었고 여자가 옷 벗는 기척이 들릴 때 그때 당신은 난데없는 애수를 느낄 것이다. 이런 그 당시는 그랬나 봅니다. 이런 경우. 그래, 하여튼 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참 많네요. 근데 이제 최인훈 작가가 이렇게 패러디를 해서 또 같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인기가 좀 있었습니까? 그것도 인기를 좀 얻었어요? 네, 뭐 사람들이? 이분도 그러니까 사실 최인훈 작가 이런 걸 또 흉내내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쓰기 시작한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이런 소설도 많이 나왔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많거든요. 그 김수영 시인 김수영 있죠. 네. 김수영 같은 경우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인가 그런 거 했거든요. 뭐 마수거리, 뭐 은근짜, 애가 이런 말들이 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흉내 내가 사람들이 다 썼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하듯이. 이런 게 딱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에게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좋은 어떤 제목이 되어주는 그런 글감이 되어주는 그런 걸로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꼭 뭐 읽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각자가 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네. 한번 이렇게 쭉 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머릿속으로 또 생각해보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요즘 무엇인지. 그렇지. 그렇죠. 아주 어렵게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쭉 생각나는 대로 써봐도 네, 그렇게 써보신 거 나중에 아니 올려주실 게 아니라 저희 그 낭독회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여러분의 나를 슬프게 한 거, 혹시 뭐 나를 기쁘게 한 거, 나를 짜증나게 하는 거, 나를 흥분시키는 거, 뭐 이렇게 쭉 정리하신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그 낭독회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길게 쓰실 필요도 없고 딱 그냥 뭐 몇 개씩 그렇죠. 한 문장 해도 되고 뭐 3-4개씩만 쓰셔도 되고. 그렇죠. 자, 8월 말로 저희는 지금 잠정 준비 중이고요. 자, 조만간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책 계속 갑니까? 아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예, 그렇게 이 정도로 정리하고 아유 드디어 여운이 남는 작품이었네요.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몽테뉴 다음에 프랜시스 베이컨. 베이컨? 네. 근대 학문의 사실 근대 학문의 어떤 동굴. 네. 아시네. 동굴. 네. 우리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동굴. 그랬나요? 많이 똑똑해졌어. 저건 원래 알았다, 동굴은. 동굴의 우상. 내가 베이컨 구워 먹는 건 줄 알았겠어. 그렇구나. 그렇죠. 동굴의 우상, 종족의 우상, 뭐 극장의 우상, 뭐 이런 식으로. 네. 시장의 우상. 네. 동굴. 바로 그 베이컨이란다. 베이컨 드시고 싶으세요? 바로 우리가 기납법을 창시한 경험주의자고. 네. 그리고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아주 뭐 출세도 되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어떤 정치 경력도 화려했는데 이때 이분이 활동할 때가 엘리자베스 1세. 그때 얼마나 영국이 잘 나갔습니까? 해적 드레이크가 정말 뭐 해적질 잘해왔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아주 힘이 세질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관계에서 화려한 공직 생활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재판할 때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말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술에 째고 런던탑에 같이 지냈죠. 결국 독감으로 세상을 떠났죠. 근데 어쨌든 이 베이컨의 우리 수상록 번역돼 있는데 다 짤막짤막해요. 수상이라는 게 뭐예요? 에세이. 수상. 그러니까 상 받는 걸 수상. 아니요. 그 수상 말고 뭐 상념에 빠진. 아니요. 수가 따를 숫자. 아니래잖아. 뭐 맞긴 맞는데 정확하게 한자로 보면 따를 숫자. 수필을 붓 따라간 대로 쓴 글이잖아요. 붓 가는 대로, 따를 숫자는 따를 숫자. 수필이 그런 뜻이에요? 네네. 붓 가는 대로. 그렇구나. 이게 수도 마찬가지 숫자. 상은 뭡니까? 생각상자. 생각하는 대로 쓴 글이다 이거죠. 생각을 따라 쓴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끄적이는 거. 네, 자유롭게 썼다 이거죠. 우리가 소설 쓰고 희곡 쓰고 이러려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발단부터 뭐 전개를 어떻게 사건 만들고 인물을. 근데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을 딱 고민을 물론 했겠지만 그 생각이 딱 하고 나서 쫙 쓰는 글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아주 짤막짤막하게 아주 말을 짧고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썼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 제가 보기에는 학문에 관하여 이 사람이 어떻든 근대 학문 경험주의 방법론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 여러 가지 우리 학문에서 어떤 선입견들 배제하는 것들 많이 강조를 했으니까 학문에 관해서 과연 뭐가 학문인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문은 뭐냐? 학문은 즐거움과 장식과 능력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거죠. 즐거움은 뭐냐? 우리가 사적 생활하고 자기만의 생활할 때 만족하는 거잖아요. 나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이런 걸 읽고 공부하고 알게 돼서 너무 기쁘다. 그럴 때 즐겁고. 그다음 장식이라는 건 우리 대화를 할 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있어 보이는 거? 그렇죠. 학문이 장식 액세서리가 되어주잖아요. 저 사람 좀 지성적인 것 같아. 저 사람 교양이 풍부해. 이런 장식이 되어주고. 또 능력은 뭐냐면 결국 사물에 대한 판단과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잡하고 이런 것 같아도 자 이런 것들을 우리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고 어떤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이것들이 제기된 어떤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걸 따져볼 수 있잖아요. 학문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탁탁. 이것은 누가 제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제기했던 의도는 뭘까? 그리고 어떤 자연현상이라면 이게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결과. 이 결과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갈까?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한번 따져보는 연습들이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건 좀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 이야기 좀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지식과 지성과 지혜가 뭐냐. 지식, 지성, 지혜 이 뭘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혜. 한번 본인들만의 지식, 지성, 지혜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시죠. 책에 나오는 거를 많이 아는 거. 정보를 많이 아는 걸 지식. 좋다. 지성은 정보를 아는 걸 나만의 해석을 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나의 의견이 들어간 거. 쓴다 이거죠. 활용한다. 네. 그리고 지혜는 책에 안 나와요.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거. 그럴듯한데요? 저 약간 거의 받아가지고, 네. 저는 정보 쪽으로 기입을 하면은. 지식부터. 네, 그러니까 정보. 그리고 지성. 지성은 데이터베이스? 지성은 데이터베이스. 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지혜는 약간 그 OS라고 해야 될까요? 운영 시스템. 네. 이것도 참 자기식대로 다 표현한다, 그치? 자, 가시죠. 영어 단어를 생각하면 쉬워요. 자, 지식, knowledge 아닙니까? 지혜는 wisdom 아니겠어요? 지성은 모를 것 같은데, 영어로. 지성은 holy? 그래서 이제 지식은 말 그대로 수많은 이제 세상 만사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내가 이해까지 하면 요건 이제 지식으로 갑니다. 이해까지. 돌아가는 걸 이해까지 하면 이제 지식이 돼. 지혜는 문제 해결 방법까지 압니다. 어떤 문제가 딱 부닥쳤을 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 네. 여기 이제 지혜. 지성은 여기에 휴머니즘이 들어가야 돼. 정박님 빵 터지시. 아니. 지금 되게 일본 앞잡이처럼 웃으셨어, 정박님. 너무 가소로우신 거지. 오랜만에 크게 정박이 웃으시네. 빵 터지셨어. 야, 휴머니즘이 그렇게 웃긴 단어였나? 아니, 지성하니까 갑자기 성이라는 게 아무래도 인성. 인성을 생각하시니까 그런 건가 생각을 했죠. 네. 그거구나. 너 너무 하찮다 이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지식과 지혜까지 제가 했죠. 지성은 knowledge 플러스 wisdom 플러스 1kg 커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커피 한 잔에 여유가 있는 것이 바로 지성의 완성이겠죠? 자, 저희 1kg 커피는요, 원두 직접 우리 사장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최고의 원두로, 가장 품질 좋은 원두로, 그리고 이제 한 번 사서 계약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농장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품질 관리, 퀄리티 컨트롤을 아주 직접 하시니까 또 QC라고 그러죠? QC6 6단계 퀄리티 컨트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커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 가격 후려치기로 싸게 사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값 주고 제값 다 주시고 제3세계도 도움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최소한의 마진으로 아주 합리적 가격에 맛 좋은 커피를 선물하고 계시다는 거. 1kg 커피 드립백 요즘 이제 한 번씩 비 오는 날 먹고 있고요. 콜드브루는 아이스 커피, 날씨 좋은 날 먹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원두로 먹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 지성, 지혜 세 개로 나눠지는 것과 같습니다. 삼위일체네. 커피를 트라이 포트. 뭐야? 영어 그만 써. 그래서 우리 1kg 커피 3위일체가 완성된 최고의 커피로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식, 지혜, 지성 빨리 가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다 비슷한데요. 어떤 사람은 지식은 바로 팩트, 사실들이다, 정보들이다 그렇게 보고 지성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판단하는 것들,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지혜는 뭐냐?
그 판단을 가지고 판단했잖아요. 네.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디시전을 해야 된다 이거죠. 결정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판단과 결정이 다른가요? 예, 좀 다르죠. 정보의 어떤 체계에서는 네. 판단하는 것은 이제 팩트를 가지고 이 상태를 이제 자 이게 어떤 거라는 것들을 이제 이 객관적인 상대를 이제 아는 게 판단이죠. 근데 결정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최종 그러니까 마지막은 지혜의 단계까지 와야 된다는 지혜가 거네요. 아까 그래서 방법론을 했잖아요. 네.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그게 결국 결정. 아까 방법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식은 밀, 지성은 밀가루. 이 쓰레기들 다 걸러낸 거예요. 네. 지혜는 빵. 어우, 좋다. 됐지? 응, 됐어. 이걸 커피로도 가봐. 원두. 아니, 그 빵을 커피랑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좋네. 어우, 참 쉽게 일상의 사물로 참 치환을 잘 하시네요. 네. 지혜가 있어.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학문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판단을 잘 하니까 일반적인 충고라든지 일의 계획과 정리는 학문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통령들이나 정부에서 보통 또 학자들을 자문위원 많이 쓰는 게 위원회 구성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게 학문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게으름이래요. 아까 말한 즐거움을 너무 많이 누린다 이거죠. 정박님 잘 들으세요.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장시간 데 사용한다. 너무 학문을 대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허식이다. 네. 그리고 또 전적으로 학문의 규칙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은 학자의 기질이다. 그 능력을 너무 과신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근데 재밌는 말을 참 해요. 학문은 천성을 완성하며 경험에 의해서 학문은 완성된다. 이거 참 재밌어요. 학문은 천성을 완성한다. 우리 이제 태어난 본성을 완성하고 경험에 의해서 또 완성된다. 그래서 이거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냥 이게 되게 좁은데 내가 경험한 거 안에서만 믿게 되잖아요, 사실. 학문이 그런 걸 조금 더 넓혀줄 수는 있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천성의 능력은 우리 자연적 식물과 같아가지고 학문이 전지 작업을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해줘야지 잘 자랄 수 있고 멋지게 자란다 이거죠.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잡초를 왜 뽑냐. 잡초를 뽑지 마라. 잡초도 생명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그게 그 시골에서 또 일을 해보신 분들 하는 이야기가 잡초를 안 뽑아주면 다른 식물을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공생하기 위해서라도 잡초를 어느 정도 뽑아줘야 되고 나무도 마찬가지 전지하는 게 그 나무의 자연 상태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전지를 해야지 다른 나무들과 같이 자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존하는 것들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걸 위해서 오히려 전지하듯이 학문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요즘 또 주말 농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추 아주 잘 먹었어요. 거칠던데 상추들이. 공존을 못해 상추들이. 상추가 고기를 다 죽여버리죠. 네, 상추 맛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제 거기 잡초가 많이 자란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고민을 했죠. 제 존재에도 이 투영을 시키면서 내가 저 친구를 잡초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이야. 왜 제가 잡초야? 쟤도 나름의 이름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이름을 몰랐을 뿐. 그러면서 놔둬야 되나 이러고 이제 있는 찰나 비 한 번 오고 나니까 그 잡초 밭이 됐어. 완전히. 잡초가 얘네들이 안 되겠더라고. 적자생존이네. 너무 잘 자라요. 우리가 내가 심은 애랑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 새끼들을 내가 다 뽑아버렸지. 다 뽑았어요, 잡초? 뽑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지치기도 이제 방울토마토를 키우면 이게 본 가지가 있고 거기서 이제 줄기 하나가 이제 밖으로 쳐나가고 그 사이에 뭐가 또 새로 생겨나려고 그래요. 그 사이 거를 꼭 잘라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괜히 실험정신이 애들 시켜. 애들 하죠 같이. 실험정신이 강하니까 그렇게 자른 애, 그러니까 총 5개인가 6개를 심었는데 6주 중에 한 5주는 그냥 내가 이렇게 다 골라내주고 한 주는 그냥 내비뒀어요. 방울토마토가 와 대박입니다. 왜 나 너무 궁금한데? 아니 진짜 방울토마토가 저 포도처럼 열려요. 포도 그러니까 한 줄기에 한 10몇 개가 이렇게 막 열린다고. 내가 이렇게 관리한 애는 진짜 맛있어. 근데 관리 안 하는 가니까
일단 알 자체가 작아. 알도 잘고 네. 키도 잘 못 크고 네. 색깔도 좀 이상하지. 좀 부족해. 그래서 과연 그게 그렇게 관리를 안 해주는 게 이 아이를 자연 상태에 두는 게 정말 이 아이의 본성에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매니지를 해주는 것이 이 아이의 본성에 맞는 건지 막 그런 고민을 제가 또 주말 농장에서 많이 합니다. 그 사실 방송 8대가 중에 하나 유종원이라는 아주 문인이 있거든요. 네. 유종원이 썼던 걸로 기억나는데 곽탁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곽탁타 이름이 좀 어렵던데. 탁탁. 네.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바로 지금 말치면 최고의 어떤 신의 손을 가진 일종의 조경사죠.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건가?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 아무리 따로 흉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보면 어떨 때 보면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손이 들어가면 하여튼 그 나무가 예뻐지네.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나무를 가장 잘 자라게 하느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너무 계속해서 이 나무를 아끼고 한다고 계속해서 하루마다 가서 계속 살피고 쓰다듬고 양분을 주고 물을 주면 그 나무가 너무 과잉 영양되고 과보가 돼가지고 이 나무는 결국 죽는다. 제대로 못 자라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자연 그대로 키운다고 그냥 거의 뭐 일종의 방임을 한다. 자유 방임. 그러면 또 그 나무도 제대로 못 자란다.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나무 한 번씩 가서 그 본성을 살펴주는 거다. 한 번씩 그냥 지금 말 그대로 약간의 어떤 타치만 기울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난 나무의 본성. 나무가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잘 자라는 거 아니냐. 그 자라게 나는 조금씩 건드려 줄 뿐이다. 그게 참 지금 여러 가지하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교육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게 키워야 된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싶어요. 어린이집을 보내 유치원을. 그래서 진짜 호박도 내가 키우거든요. 호박 참외 이런 애들도 있는데 걔네는 이제 덩굴 쪽으로 가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키워? 근데 이제 원래 걔네들은 뭐 이렇게 옆에다 뭘 박아서 이렇게 덩굴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팀목 같은 거 지지대.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냥 냅뒀어요. 네. 그랬더니 진짜 안 되겠더라고. 이게 막 밑에가 이파리 이런 것들이 다 짓물르고 썩어가고 땅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를 좀 해주긴 해야 되겠다. 1년차 주말 농장 농부의 주말 농부네요. 네, 주말 농부의 한탄이었습니다. 지금 뭐 투잡을 하고 계시네. 주말에 농부도 되시고. 그럼 매주 가요 거기를? 거의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매주. 진짜. 이제 이번 주가 걱정입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 안 보면 진짜 잡초들이 와 일주일 사이에 진짜 내 허리만큼 올라온다니까 애들. 그 정도예요? 엄청 빨리 자라요 걔네들은. 이 자세히 보면 아마 걔네들은 올라오는 게 보일 거야 아마. 실시간으로. 너무 빨리 자라니까. 진짜 빨리 자라. 미치겠어 아주.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독서는 반대하거나 논박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토론에서 이겨야겠다. 쟤를 이기기 위해서 독서한다. 그러면 안 된다. 또 내가 알고 있는 걸 더 믿고 더 재확인하기 위해서 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독서를 어떤 이긴다라든지 뭔가 내 갖고 있는 신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독서는 충실한 인간을 만들고 담론은 민첩한 인간을 만들며 저술은 정밀한 인간을 만든다. 이게 학문에서 중요한 게 그냥 독서 읽어야 되잖아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충실한 인간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사색을 자꾸 섭취하게 되니까 우리가 여물어지잖아요. 네. 우리가 독서를 자꾸 하면 여물어지듯이 정신이 여물어지잖아요. 그리고 담론, 대화를 계속하고 토론을 하면 인간이 민첩한 인간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생각이 서로 자극을 받으니까. 그리고 저술을 한다. 책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정밀할 수밖에 없죠. 글을 쓰면 우리가 어떤 머릿속에 일종의 글을 먼저 쓸 때 개요를 만들듯이 설계를 짜야 되잖아요. 구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읽는 거하고 다르게 또 깊이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독서는 사람을 넓게 만들고 글을 쓰는 것은 사람을 깊게 만들거든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독서는 충실한 인간을 만들고 대화는 민첩한 인간을 만들며 저술은 정밀한 인간을 만든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이 그러니까 당신이 글을 적게 쓰려면 좋은 기억력을 가져야 된다. 글을 많이 써야지 많이 쓰고 계속 하다 보면 그 글을 필요가 없는데 글을 적게 쓰려고 한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이 사람 주로는. 그리고 담론하는 일이 적다. 담론을 자꾸 하면 당신은 아주 이게 민첩하게 길러지는데 담론을 적게 한다면 그냥 임기응변
이걸 기를 수밖에 없다. 임기응변의 위트를 가져야 된다. 네. 대화를 많이 안 할 때는 한마디로 자기가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걸 가져야 되고 그리고 독설을 적게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충실한 인간을 못 만들잖아요. 네. 그럴 때는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많은 요령이 필요하다. 아는 척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역사는 사람을 슬기롭게 만들며 역사학은 예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한 걸 다 보여주잖아요. 네. 그 반면교사가 돼주니까 사람을 슬기롭게 만들고 시와 노래는 사람을 재치있게 하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적절한 표현을 탁탁 해가 재치 있는 표현을 해주니까 네. 수학은 사람을 정밀하게 하며 수학을 할 때 막 계산 조금 잘못하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딱 집중을 해야 되니까 자연과학은 사람을 심원하게 하며 아주 깊고 멀리 내다보게 만들어주며 윤리학은 사람을 중후하게 하며 사람을 항상 좀 무게감 있게 만들어주며 논리학과 수사학은 논쟁에 능하게 한다. 논쟁은. 그래서 학문은 인격 속으로 옮아간다. 인격 속으로 옮아간다. 학문은 결국 인격이 되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정신이 산만하다면 수학을 배우게 해라. 왜냐하면 증명을 하는 데 있어 그 정신이 조금이라도 흩어지면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산만한 아이에게 수학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정신이 더 산만해질 것 같다. 산만한 애한테 수학을. 그리고 정신이 구별이라든지 차이를 발견하는데 좀 능숙하지 않다면 스콜라 철학을 연구하라. 중세 스콜라 철학은 바늘 위에 천사 악마가 몇십억 마리가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잖아요. 완전히. 그 논리적 극단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지금 보면 완전히 탁상 공론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아주 분별하는 걸 계속해서 하니까 그런 걸 연구해라. 쭉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문제를 재빨리 생각해내고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서 한 가지를 증명하고 예정하는데 내가 적절하지 않다. 뭔가 지금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무슨 내 주장에 정당성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뭔가 증명하고 예정하는데 내가 좀 능숙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법률가의 소송 사건을 공부하게 해라. 법률가의 소송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이 피고와 원고 측에 계속해서 공방을 하잖아요. 그걸 공부해라. 자, 이처럼 학문에는 이 정신의 결함에 다 각기 처방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글들이 학문, 연애, 질투, 높은 지위, 미신, 여행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여행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베이컨의 수상록. 네. 일단팩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러셀 그리고 슈낙 그다음에 베이컨까지 왔죠. 네. 짧게 하나 소개시켜줄 만한 분이 있습니까 혹시? 네, 그 일본의 데라다 도라이코라고 바로 물리학자. 일본의 물리학자인데. 네.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2개만 할게요. 짧게 2개만. 네. 먼저 그부터 한번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관동 대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6,000명이나 학살당했는데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이분이 이과잖아요. 참 이과적 시각에서 어떤 윤리적으로 그리고 보편타당한 인도주의 원칙에 저런 야만과 저런 잔인한 짐승과 같은 폭력을 규탄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윤리적으로 그것이 왜 유언비어가 되고 왜 일본 국민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언비어가 퍼지는 상황은 연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소와 산소를 넣고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연소해가지고 불꽃이 일어나고 그게 퍼져나가는 그거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유언비어가 번져나가는 게. 그래서 최초의 불꽃에 해당하는 뜬소문 그 근원이 없다면 유언비어가 발생 안 했겠죠. 그죠? 스파크 안 일어난다. 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또 스파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걸 전해줄 매개 물질이 없다면 스파크로 끝나는 거죠. 그냥 불꽃이 끝나고 전파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유언비어는 존재할 수 없겠죠.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까닭으로 인해서 도쿄 내 유언비어가 떠돈다면 적어도 그 책임의 절반은 시민이 져야 된다. 아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90% 이상을 짊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매개물이 되는. 그렇죠. 바로 시민들, 당신들이 책임자예요. 당신들은 아니 나는 뭐 나도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다. 당신들이 바로 매개물이 되어가고 있다. 이 과학처럼. 그냥 스파크만 일어났으면 끝나는데 당신들이 전파를 해주기 때문에 매개물질이 돼가지고. 큰 불이 된다. 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유언비어의 원천이 될 만한 작은 불꽃은 고이든 우연이든 온갖 곳에 발생한다 이거죠. 그건 자연현상하고 똑같다는 거죠. 스파크는 여러 곳에. 네, 유언비어는 다 발적으로. 자연현상도 뭐 그렇잖아요. 뭐 어디든 불꽃은 일어나잖아요. 근데 결국은 바로 여기서 시민이란 말을 쓰고 시민 자신이 전파의 매개물로만 작용하지 않으면 유언비어는 절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밤 3시에 대지진이 날 거야 라는 유언비를 퍼뜨린 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거죠. 근데 마을의 사람들이 이거 지금 과학기술로는 지진 예보 확률은 30%밖에 안 돼라고 알고 있으면 그 유언비어가 부화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썩은 채로 없어질 거다 이거죠. 그런데 유언비어가 유효하게 전파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아이고 오늘 3시에 대지진 난대 라는 게 막 SNS 떠돈다고 한다면 이게 뭘 뜻하냐 이거죠. 그것은 결국 지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를 드러내준 증거라는 거죠. 지진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더 지진이라는 것이 잘못된 정보에 그렇죠. 더 쉽게 혹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돈하고 똑같죠. 중국 펀드가 6월달 되면 몇 프로 오를 거래. 맞아. 이게 정확하게 따져보고 이런 것도 없어요. 누가 그렇대. 누군가가 뭐래. 누군가가 잘 아는 사람이 그렇대. 안 따져본단 말이에요. 왜 이게 따지고. 그리고 똑같은 거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월드컵이 열리고 올림픽이 열리면 경제 효과가 10조가 된대, 20조가 된대. 그냥 누가 그래서 경제 박사 그랬으니 맞겠지.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안 따져보고 그냥 전달해가지고 본인들이 바로 전파에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그걸 그냥 퍼뜨린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자기가 아는 게 없다는 걸 드러낸다 이거죠. 요즘 같은 시대는 기레기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자들. 언론인들도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맞아. 그리고 기자들도 사실 미디어잖아요. 미디어라는 게 중계란 뜻이거든요. 미드. 우리 메디안 중간. 그걸 뜻하거든요. 미디어라는 거예요. 매체라는 게. 중계를 항상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중간에 매체가 잘못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1923년이죠. 도쿄 대지진. 대지진 일어나고 나서 써진 글인데 그때 대지진 나서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폭도들이 바로 조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조선 폭도들이 도쿄의 우물에 독약을 집어넣고 주요 건물에 폭탄을 던지고 있다는 유언비가 나돌았다. 네. 그때 시민의 대다수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 자, 시중에 있는 우물의 10%의 독약을 탄다고 치자. 10%. 그 당시 우물이 있으니까. 그 우물물을 한 사람이 한 번 마시면 죽거나 심한 꼴을 당하기에 치사량의 많은 농도, 독약을 섞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분량이 필요할까? 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대답을 구하려면 우선 독약의 종류를 가정한 다음에 종류에 따른 최소 치사량을 추정해야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이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 우물물의 평균량, 우물물이 또 몇 리터가 들어가 있는지 그죠? 우물에. 그리고 시중 우물의 총수 등을 개략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른바 과학적 상식이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이론적 추상을 대강만 해봐도 얼마나 많은 분량이 있어야 되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이 도쿄 시내에 독약 자체가 독약 우물 연다는 게 그렇지. 10%만 열라 해도 이게 얼마나 많은 독약이 필요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부터 지진이 날 줄 알고 아주 많은 양의 독약을 비축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진 날 때 갑자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기 전부터 딱 날 줄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지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 준비를 마쳤다고 치자.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기다린다. 자, 수백 명, 수천 명의 폭도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독약을 일일이 나눠주고, 자, 오라 해가지고 연락망을 가동해야 되고, 독약을 나눠주고, 자, 니는 A 구역을 가라, 니는 B 구역을 가라. 그럼 독약을 짊어지고 파견을 해야 하는데 이 시간 또 얼마나 걸리냐 이거죠.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을 짊어지고 자기 담당 구역의 우물을 찾아가지고 인기척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독약을 투하한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물물의 총량을 어림잡아 갖고 야 분량을 이거 한 바닥 다 해야 되냐 아니면 반만 해야 되냐 그리고 투입하고 나서 이거 섞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 이거를 이 정도만 알고 있더라도 이 독약 유언비 자체는 뭐 조금 민다 하더라도 우리 집 앞에 있는 우물은 괜찮지 않겠냐고 충분히 자기가 과학적으로 그 쏘가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폭탄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도쿄 시내 중심 건물에 모두 폭탄을 던져 넣을 때 필요한 인원과 폭탄 분량을 계산해 보면 적어도 저 우리 집에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폭탄이 올 거야라고 공포에 뜰 이유는 없지 않냐 이거죠. 우리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예전에 그런 이야기 제가 직장 다닐 때 예전에 그 기억이 나요. 신문사 있을 때는 97년 2월달에 북한의 황장엽 씨가 이제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황장엽 씨는 그런 이야기를 정식으로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남한에 간첩이 5만 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고정간첩. 고정간첩 5만 명.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때 이거 또 제2의 메카시즘이다 이랬는데 제가 같이 있던 그 40대 후반에 부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이거지. 5만 명이 간첩을 두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 공작금을 매달. 그렇죠. 야 5만 명한테 한 달 200만 원 300만 원만 줄래야 돼. 이 돈이 얼마냐. 북한에서 그 돈이 있을까? 또 제가 생각하니까 딱 그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5만 명이 뭐 있다는데 그럼 5만 명을 운영할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간첩 활동을 시키려면 그 돈 없으면 이 간첩도 할 수 있겠네. 100만 원만 줄래도 500억 이상은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매달. 그리고 한 번씩 좀 특수하게 하려면 특수활동비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돈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력갱생형 간첩들. 근데 5만 명이 그렇게 전부 다 조국을 위해서 그 북한 조국을 위해서 한다는데요. 그게 과연 가능할 거예요. 남아 영화에서 그런 거 다뤄졌던 것 같긴 했어요. 그 김수현 나온 영화 그거 있었나? 아 그것도 네, 있고 뭐 거기서도 있었고 또 뭐 붉은 가족이었나요? 저 영화도 있었고 김명민 나왔던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다 생활하느라 바쁘고 자료를 보내면 뭐 간첩 이철진 같은 경우 보면 결국은 이게 간첩이 왔는데 이게 아무 뭐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아무 의미가 없더라. 물론 뭐 표 맞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한번 따져보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 5만 명 있다면 돈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려면 아니 그게 어떻게 북조선인 흔히 말하는 그 나라에서 북조선에 충성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가능한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한다 그죠. 누군가는 야 지금 그 정신없이 지진이 대지진 겪고 있는데 그런 생각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타박할지 모르지만 그 말 자체도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그 사람들 스스로 과학적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리는 꼴이 다름없다. 그 나 바보요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린 바보니까 시킨 대로 다 듣는다. 말한 대로 다 듣는다. 이거밖에 더 되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적 상식은 절대로 천왕성의 거리를 암기하거나 비타민 종류를 파악하는 게 아니다. 비타민 A가 몸에 좋아요. 비타민 C는 몸에 좋아요. 블루베리가 좋아요.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과학적 상식도 물론 판단이라고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과 마주했을 때 과학적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성찰할 기회와 여유를 준다는 거죠. 무조건 저 사람이니까 믿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상식적으로 알 때 내가 그래도 중력의 법칙도 배우고 했는데 야, 이 사람 몸이 공중부양해. 그냥 날아다녀.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적어도 그런 걸 접했을 때, 근데 내가 아는 과학적 상식으로는 중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저거 혹시 뭔가 다른 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적어도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죠. 네. 그냥 무조건 아니야. 이 사람은 신이야. 이 사람은 도사. 이런 거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 한번 따져보고 나서. 그러면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과학적 상식에 입각해서 한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네. 그렇지 않을 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비판을 조금씩만 해도 유언비어나 열기나 전파가 그렇게 막 진짜 덜 불리나시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니 설사 결과가 어긋내 가지고 유언비어 결과가 진짜 현실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문화시민으로서 그렇게 엄청난 창피는 안 당한다. 그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데이터도 돌아있고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유언비어라는 수필이 참 의미가 유언비어라는 제목의 수필이군요. 네. 돌아있고 이 아저씨 작품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다 돼 있습니까? 예, 최근에 어느 물리학자 일상이라든지 도토리 이렇게 따로 책이 이제 번역돼 나오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저작권에 관여를 안 받으니까. 그렇습니까? 네네. 1935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저작권하고 70년이라군요. 네네. 도토리라는 이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참 아주 좀 재미라기보다 좀 감동적이에요. 네. 자, 이제 몇 년 전 일인지 가물가물하지만 날짜만은 기억한다. 세미틀 앞둔 26일 저녁, 12월 26일이겠죠. 아내는 하녀를 데리고 외출을 했다가 10시 넘어 돌아왔다. 그런데 변소에 갔다 오더니 내 옆에 창백한 얼굴로 앉기가 무섭게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다. 순간 아내뿐 아니라 나도 놀랐는데 나중에 아내는 피기가 삭 가신 내 얼굴을 보고 더욱 낙담했다고 드러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피를 토하니까 남편이 너무 놀래가 피기가 탁 가시니까 그게 좀 서운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때는 피를 토하면 폐병으로 무조건 죽는다고 보잖아요. 이때만 해도 1900년 20세기 초반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약방에 다음날 하녀가 다녀오더니 일을 못하겠어요. 집에 부모님이 일이 생겨가 가봐야 돼요. 이렇게 떠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가면 어떡하느냐. 사람 구할 때까지는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니까. 그래도 핑계를 대고 그냥 가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폐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폐병 걸렸다 이러면 올매가방은 이제 그만둔 거지. 자, 그래서 새해 이제 일을 돌봐줄 하녀를 구해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정오를 이제 새해가 맞은 거죠. 네. 맞아가지고 따뜻한 날이 이어지고 아내의 병세도 좀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정을 휴가를 받아가지고 같이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인형도 만들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아내가 밤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폐병에 걸렸더라도 나을 수 있는 거죠. 당신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좀 아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기에게. 그래서 아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없다니까 하고 살살 맞게 얼버무려도 아내는 그럴 때는 내 말에 잠시나마 안심한 눈치인데 본인도 이제 뭔가 자꾸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죽음이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네. 네. 근데 2월 초 아내는 더 건강해져. 네. 혼자 목욕도 하고 머리도 묶었다. 네. 그리고 근데 임신 중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의사를 찾아가 물어보고 이제 많이 건강해지지 않았냐 하니까 의사는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아무래도 임신 중이시니 오는 노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며 마음 놓을 수 없는 소리만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식물원에 외출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외출 가자고 빨리 가자고 하는데 아내가 내가 머리가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머리 좀 단장하고 가자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단장이 안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안 끝나나 이러다가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먼저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뒤돌아오겠지 가봤는데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집을 가보니까 엎드려 울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네. 너무해요. 혼자서 어디로 어디 갈 수가 있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다시 기다렸다가 그럼 하냐고 둘이 갔다 오면 안 되겠냐 했는데 같이 간다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식물원에 갔는데 그 식물원에 참 좋은 날씨에 이런 따뜻하잖아요. 식물원에 온실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와이라 불리는 나라에는 폐병이 전혀 없다던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 지난번에 새 죽음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에도 그 귀족 부인이 따뜻한 데 가야지 내가 사는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폐병은 따뜻한 데가 습하니까 이게 숨쉬기가 건조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후텁지근한 느낌이 들고 이러니까 좀 빨리 가자 이렇게 가는데 아내가 안 나오고 어디 있는 거예요. 보더니 갑자기 아내가 도토리를 이야기를 하더니 그 낙엽더미 가가지고 도토리를 자꾸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도토리를 한 개, 두 개 줍다가 그래서 자기가 대충 끝내는 게 어때? 좀 실없이 자꾸 너무 많이 그 줍지 말고 하니까 계속 그냥 줍는 게 재밌잖아요 하면서 계속 도토리를 줍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손수건까지 내 손수건까지 달라 해가지고 손수건에 도토리를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 한번. 여기 재밌어. 재밌겠다. 여기부터. 도토리를 주우며 기뻐하던 아내는 이제 없다. 죽었어요. 무덤가에는 이끼꽃이 몇 번인가 폈다. 산에는 도토리가 떨어졌고 집바구리 울음소리에 낙엽이 졌다. 올 2월에는 아내가 세상에 남긴 새해 들어 6살이 되는 꼬맹이를 데리고 식물원에 놀러가 그때처럼 도토리를 주었다. 소소한 부분까지 유전되는지 진짜 슬프다. 꼬맹이도 무척 즐거워해. 나는 못 이기겠어. 또 나한테 온 거야. 대여섯 개 줍고서는 숨을 헐떡거리며 내 곁으로 달려와 내 모자 속에 펼쳐둔 손수건 위로 도토리를 던져 넣었다. 점점 늘어나는 수확물을 들여다보며 볼을 빨갛게 물들인 채 황홀한 듯이 기쁜 표정을 지었다. 숨길 수 없는 제 어미의 모습이 꾸밈없는 아이의 얼굴 한 구석에 언뜻 비치며 희미해진 옛 기억을 되불렀다. 안 슬퍼요. 난 진짜 이런 포인트 엄마 아이 나오면 난 무조건 울어. 그 뒤에 조금 더 있어요. 네, 그러네요. 네.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빠 큰 도토리야. 요것도 전부 다 커다래 하며 흙범벅이 된 자그마한 손가락으로 모자 속에 잔뜩 쌓인 도토리 꼭지를 하나하나 콕콕 찔렀다. 큼직한 도토리, 조그만 도토리, 모두 똑똑한 도토리. 엉터리 노래를 지어 부르며 폴짝폴짝 뛰더니 다시 줍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의 천진한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죽은 아내의 모든 장점과 단점, 도토리를 좋아하고 종이학을 잘 접는 점까지 다 유전돼도 상관없지만 시작과 끝이 비참했던 어미의 운명만큼은 절대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고 마음속 깊이 생각했다. 여운이 있죠. 예, 도토리입니다 이게.
4명 중 3명이 울고 있습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저 아저씨. 그래, 아까 그 피에로에 슬퍼하고. 아, 이거 진짜 슬프네요. 근데 여기 진짜 아까 대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거기에 도토리 몇 톱을 채우고서야 이제 다 됐어요. 집에 가요라며 끝까지 한가한 소리를 했다. 근데 갑자기 도토리를 주며 기뻐하던 아내는 이제 없다.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일단 저도 막 감정이 확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우리가 저 진짜 산에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벼랑에서 휙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아내가 지금 몸이 많이 나아지고 이제 도토리를 줍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아내는 죽고 없고. 근데 왜 그 사이에 부연 설명도 안 하고. 예고도 없이. 그러니까 그게 더 이제 사람의 감정을 더 확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토리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산골짜기 도토리 그게 뭡니까 개울을 나기 위해서 아기에게 주는 양식이잖아요. 그 어미가 모아가지고 마치 자기 다람쥐 저기 주듯이 그런 느낌을 확 던져주는 거죠. 나는 죽지만 나의 아이를 위해서 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나는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딱 그 도토리를 읽으면서 정지용의 백록담이라는 시가 생각났거든요. 백록담? 네, 그 백록담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첫 새끼를 낳노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너무 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아유 새끼도 다 싫고 도망치버린 거죠. 암소가, 어미소가.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그러니까 이 뭡니까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직 이게 그 뭡니까 피도 안 말랐는데 어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미를 여있잖아요. 잃어버린 송아지는 엄매 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메어 달렸다. 그게 엄마인 줄 알고. 근데 이 작가가 딱 이렇게 해요.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이렇게 해요. 작가는 그걸 보고 이 시인은 우리 새끼들도 내 자식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우리 자식들도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질 것을 나는 울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부모의 컴플렉스는 그거죠. 내가 죽으면 내 그렇지 자식 어떻게 할까. 그게 어마어마한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토리도 이제 우리 정민아님이 울컥하게 된 거는 자식을 갖고 있으니까 더 그게 느낌이 오다는 거죠. 혹시나 나도 애를 두고 만약 죽어지면 이 애를 어떻게 하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정지용의 백록담 씨도 내가 왜 우느냐? 내가 죽어서 내 새끼들이 모색이 다른 지금 저 뭡니까? 저 송아지가 망아지든 사람 보고도 막 어미의 엄마를 찾아 달려드는데 그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나를 두고 엄마 아버지가 죽을까. 그래, 이게 맞아.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어릴 때 아들이 제일 무서운 게 엄마 아버지가 나를 버려두고 가지 않을까. 가장 큰 유기는 죽음이거든요. 사빌이야말로 가장 큰 배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그게 두렵고 그다음에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자식을 두고 떠나버리면 어떡하냐. 맞아. 이게 진짜 자식을 두고 내가 죽으면 이게 가장 큰 불안감과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좋은 시나 좋은 소피는 딱 건드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몇 년 전 겁니까? 벌써 지금 몇십 년 100년 가까이 되는데 딱 이 사람들의 가슴 울리게 하는 게 있는 거죠. 네. 재혼으로 가야죠. 자, 우리가 오늘 못 다룬 얘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린드버그랑 조지오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도 거의 2시간 분량인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볼 때는 해결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모른 척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건 우리 또 청취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주말을 어떻게 해서든 아니면 뭐 하여튼 무슨 방법을 내서라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89번째 2부는요 이렇게 다 눈물바다로 너무 슬퍼 정리하도록 진짜. 하고요. 끝에 이렇게 또 하실 줄 몰랐네. 그래서 저걸 마지막에 두신 거야 정박님이. 우리 울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걸 수필을 이제 그만둘 수가 없어요. 당분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조만간 3부가 됐든 90번째 1부가 됐든 하여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